제17장 조선은 살아있다. 1. 보천보의 불길. 괄호 안에 1. 보천보 전투의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전투를 직접 조직하고 지휘한 나에게는 정신적 체험이나 추억거리들이 적지 않다. 지금도 반세기 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전경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보천보 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리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국은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를 계기로 하여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아들, 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투는 만국사의 흐름을 광복이로 돌려세운 결정적인 계기 하나였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나는 해방 후 저국에 돌아와 항일무장투쟁식의 전투담을 돌려달라는 각계 인사들의 요청에 접할 때마다 늘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말해주곤 하였다. 전과로 보면 이 전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전투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보천보를 칠 때 우리가 살상한 군경수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일전쟁 당시의 주요 전투들을 소개할 때면 언제나 이 전투를 맨 웃자리에 놓곤 한다. 그것은 내가 이 전투를 그 어느 전투보다도 특별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보천보 전투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대하였다. 적 측의 손실이라든가 피해 정도 같은 것은 이미 전투 직후에 지상을 통해 소개되었으니 새삼스럽게 확인할 것도 없었지만 그 작전의 동기에 대해서만은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어떻게 되어 보천보 전투를 하게 되었는가? 국경 부근에 그런 정도의 거울들과 전락들이 수십 개나 되는데 유독 보천보를 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천보 전투를 조직한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족 재생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데 있었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항일혁명 투쟁에서의 결정적인 단계, 질적 비약을 이룩하자는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민족사는 피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 피눈물은 일제가 강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전을 개시하였다. 무장투쟁은 조선의 아들들이 선택한 항일 의지이고 수단이었다. 우리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구호를 들고 한편으로는 무장투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조직 건설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을 하면서 항일혁명을 추진시켜왔다. 이 길에는 난관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까지도 범죄시하면서 저들의 당리당략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언제나 사고의 출발점을 조선혁명에 두었다. 몸은 비록 이국에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저국에 가 있었고 저국의 동포들에게 가 있었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가 이국 땅에서 한 모든 일은 다 저국을 위한 것, 저국의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깃발을 들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 되고 의무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남오두 회의에서는 다른 일련의 문제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할 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표현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향은 조선에 나가서 총소리를 크게 내자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활동 판도를 국내 기폐로 확대하여 조선혁명을 앙양시키자는 것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의 주되는 활동 판도는 만주지방이었다. 항일 유격대 장건을 전후로 하여 국내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지만 그것은 제한된 활동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의 우리의 활동은 주로 힘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대오는 여러 개의 사단을 이룰 만치 장성하였다. 이 힘을 가지고 국내에 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었다. 백두산에 틀고 앉아서 낭림산에도 한 개 사단, 관모봉에도 한 개 사단, 태백산에도 한 개 사단, 지리산에도 한 개 사단 하는 식으로 사방에다 무장부대들을 파견해서 근거지를 건설하고 적들을 연거푸 답색이면 조선반도를 죽가마처럼 끓게 할 수 있었으며 2300만 조선민족을 전민항쟁의 마당으로 모조리 불러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조국 해방의 수건을 달성할 수 있는 대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남오도와 동강, 서강 등지에서 열린 일련의 회의들에서 거듭되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사의 요구 항일혁명 발전의 총화였다.
1937년 봄에 우리는 서강에서 수년간에 걸친 무장투쟁 과정을 총하면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출을 당면과부로 내세우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조치에 따라 혁명군 무력을 세 개의 방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이 세워졌다. 그 작전에 의하면 최현 부대는 무성으로부터 안도, 화령을 거쳐 두만강 연안의 북부 국경 일대로 진출하게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의 역량은 림강, 장백 일대로 진출하게 되어 있었으며, 내가 인솔하는 주력 부대는 적의 공격이 두 부대에 집중될 때 해산 쪽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총소리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작전의 총적인 지향점은 국내의 적들을 치는 데 있었다. 림강과 장백 일대에 진출하게 되는 2, 4부대의 활동도 기실은 국내에 진공하게 될 두 부대의 활동에 대한 배후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리 인민들 속에는 일본군의 강대성에 대한 일정의 환상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이 만주를 단숨에 삼켜버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군대를 당해낼 군대는 없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 같은 강국을 상대로 하여 독립전쟁을 벌린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이 황당하고 무모한 짓이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징후들로 보아 일제가 중국 관내로 침략전쟁을 확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현실로 되었다. 중일전쟁은 시간 문제로만 남아있었다. 일본군이 기세등등해서 전쟁의 불길을 넓혀가는 데 따라 무적 황군에 대한 공포와 환상은 점점 더 커질 것이었다. 적의 강대성에 대한 환상은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환각제와 같은 것이다. 이 환각제의 작용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려면 일본군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군이 강군이기는 하지만 치면 거꾸러뜨릴 수도 있고 괴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였다. 우리가 한 5년 동안 북간도와 서간도를 중심으로 하여 벌린 무장투쟁은 일본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렸다. 그러나 혹심한 보도관제와 왜곡된 선전으로 하여 우리 군대 전과는 국내 깊이까지 사실대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우리가 대부대로 국내에 쳐들어가게 되면 온 나라 강산이 경탄과 감격으로 발칵 뒤집히고 인민들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독립시킬 군대가 있다고 기뻐할 것이다. 조국 해방을 이룩할 수 있는 조선의 혁명군대가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2300만 동포들이 조국 광복 전선에 과감히 떨쳐나설 수 있는 힘과 의지의 기초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 진공작전에 일관되어 있는 우리의 전략적 의도였다. 나는 그 당시 두 가지 점에 사색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국내의 큰 요충지들을 공격해서 온 나라에 충격을 주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조직망을 조밀하게 뻗쳐서 전민을 반일항전에 준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국을 해방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때 무장투쟁과 전민봉기를 배합하여 일제를 경멸하고 독립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피와 땀을 많이 바쳐야 하는 어려운 전략이었지만 달리는 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였다. 백두산 지구와 소간도 일대에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전략의 실현에 철저히 받쳐지고 있었다. 국내 진공을 앞둔 때에 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조국의 실정을 깊이 요해하는 것이었다. 출판물만으로는 국내 실정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국내에 갔다 오는 공작원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지하조직원들을 불러다가 국내 실정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실정 자료는 새로운 통계 숫자나 충격적인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마당 풍경이나 길가의 객주집에서 울려나오는 아낙네들의 녹두리에서도 우리는 어영신문의 눕거리 보도기사들에서는 볼 수 없는 주요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 자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일 중시한 것은 인민들의 동향이었다. 인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되는 관심사였다. 그해 4월이 아니면 5월이었다고 기억된다. 만포 쪽에 나갔다가 돌아온 한 무장서조원이 나에게 사업 보고를 하다가 산중에서 목격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글쎄, 팔다리가 젓가락같이 여인 10살 되나마나 한 사내애들이 솔밭에서 삭정이를 줍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니 학교에서 얼결에 조선말을 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벌금을 무느라고 나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애들은 모두 보통학교 2학년생들이었습니다. 무장서조원이 그 아이들한테서 들은 데 의하면
일본인 교원은 목검으로 아이들의 다리와 잔등을 굴뱀이지게 두드려 패고 머리에 물통을 뒤집어 씌워 운동장에 장시간 끌어앉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벌금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 학급에서는 조선 말을 한마디 하면 5전, 2번 하면 10전, 3번 이상 하면 퇴학이라고 하였다. 다른 학교나 학급들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을 내지 않았는데 일본인 교원이 담당한 그 학급만은 유독 국어 상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말을 한 아이들한테서 벌금을 받아낸 그 자체는 별로 놀라울 것도 없는 일이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은 일제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나는 이전에도 조선 총독부 당국이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말 사용을 강제로 내리먹이지 못해 안달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다.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한 보통학교에서는 벌써 1931년 말부터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1937년 봄에 총독부 당국은 조선의 각급 관공청들에서 일체 공문서 작성을 일본어로 할 때 대한 지시를 내리먹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일본의 지하에서는 달리 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잡을 수 없었다. 사람이 말까지 빼앗기면 사람으로서는 지능을 잃은 바보가 되는 것이며 민족이 민족어를 빼앗기면 한 민족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민족의 징표 가운데서 핏줄의 공통성과 함께 언어의 공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공인하고 있는 바이다. 민족어는 민족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빼앗고 말살하는 것은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서 혀를 잘라내고 어를 빼앗는 것과 같은 잔악무도한 짓으로 된다. 영토와 국권을 이룬 민족에게 남는 것이란 언어와 정신밖에 없다. 그런즉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족 전부를 숨쉬는 시체로 만들려는 것이다. 황민화의 본질은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일등 국민으로 만들어서 흰쌀밥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궁성여배나 신사참배를 하며 황국 신민서사를 외우는 일본 국민의 정복으로 만들려는 데 있었다. 언어를 빼앗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불행이나 희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온 결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2300만 동포를 한 줄에 세워놓고 그들 모두를 한 칼로 쳐 없애는 것과 같은 대살육이나 다름없었다. 식민주의자들의 첫째 가는 특성이 야만성과 탐욕성, 철면피성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국적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남의 나라를 강탈한 자들은 모두가 포악하고 교활하고 후한무치한 놈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는 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의 신사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그토록 야비하고 뻔뻔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조선민족의 운명이 과연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무장서조원이 안고 온 소식은 나의 피를 끓게 하였다. 저국으로 하루빨리 진군해서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조선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조선민족은 내선일체와 동저동군을 인정하지 않으며 황민화를 거부한다는 것. 조선민족은 일본이 망할 때까지 손에서 무장을 놓지 않고 항쟁을 계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1937년 5월 초였다. 나는 놀라운 국내 소식을 또 하나 받아안게 되었다.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거물 리제유가 체포되었다는 매일신보 특간호의 상보를 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온군 4면짜리의 대대적인 특집이었다. 거기에는 경찰에 6번이나 체포되었다가 6번 다 탈출한 바 있는 리제요가 7번째로 체포된 데 대한 경위와 그에 대한 소개가 지나치다고 할 만치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신문은 리제요를 조선공산운동 괴멸의 최후진이니 공산주의운동 20년 역사 최후 거물이니 하면서 그의 체포로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영영 끝나게 되었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었다. 부르주아 정치 일반이 워낙 지능적인 속임수로 되어 있지만 그 시녀 노릇을 하는 관보의 활자 뒤에는 항상 지배계급의 검은 속심이 숨어있는 법이다. 매일신보의 그 호외도 예배가 아니었다. 워낙 잡돌이부터가 총독부의 골방에 깊숙이 들어앉아 반공을 오브로 삼는 노회한 책사들이 야심적으로 꾸며낸 가면극이라는 것이 대본에 알렸다. 리제오가 이름난 공산주의자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삼수 사람이었다.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을 하다가 노동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서울을 활동무대로 하여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는데 주로 태평양 로저 조직들을 맡아가지고 함흥 일대까지 드나들면서 각 지방의 로저 농저운동을 지도하였다. 서문에 의하면 그는 담력도 있고臨機응변하는 기지와 변장술도 있어 붙잡힐 때마다 매번 탈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이 이상의 탈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조선공산주의 운동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린 셈이라고 단언하였다.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일제의 집요한 탄압과 모략선전은 기실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시키고 있었다. 그 점에서 적들은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검거로 공산당이 무너지고 얼마 남지 않았던 개별적 공산주의자들마저 리제요의 체포로 활동의 종말을 고했다고 하니 그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공산주의 운동을 학문으로 연구하던 사람들 속에도 허무감에 잠겨 맥을 놓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적들은 관역을 면바로 고른 셈이었다. 그 관역이란 조선민족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목적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들은 어떤 폭언이나 감언리설도 아끼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쪽으로는 총을 내대고 복종하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하고 울러매는가 하면 다른 쪽으로는 자 동저동군의 내선일체이니 신사참배도 같이 하자. 만주에는 왕도락토의 오적협파의 꽃이 피어있고 일본에는 사쿠라꽃 속의 복지가 기다리니 만주나 일본에 가서 부자가 되라. 남쪽에서는 목화를 심고 북쪽에서는 양을 치며 대일본의 신민이 되어 온 아시아를 주물러보라 하고 입에 침 발린 소리로 구슬리기도 하였다. 조선민족이 당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비국적 사태는 정신이 무너진다는 바로 그 점에 있었다. 일제의 독재기관으로부터 유행가를 불어놓은 죽음기 판대기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조선을 없애고 조선민족의 넋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데 집중되고 있었다. 조선은 사람이 살지 못할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동방조선의 칠칠 야밤과 같은 암흑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 밤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지셀 줄 몰랐다. 이 지리한 예속의 밤, 굴욕의 밤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감히 자기들을 조선의 장부라고 할 수 있으랴. 어서 빨리 조국으로 나가자. 조국에 나가서 기나긴 악몽 속에서 시달리는 민족의 넋에 생명을 불어넣자. 이것이 조국 진군을 준비하던 나날 우리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머리를 지배한 생각이었다. 천상수와 소독수를 거쳐 5월 중순경 기양계 등판에 이른 우리는 거기서 국내 진공을 위한 대화 정비와 여러 가지 선동사업을 벌리었다. 한편 국내 정세를 보다 상세히 요약하기 위해서 박달을 불러다가 만나보았다. 박달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해산 갑산 방면으로부터 적들의 국경경비 무력이 대대적으로 북상하여 최현 부대가 진출하고 있는 무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이라면 최현 부대는 포위를 면할 수 없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정황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들이 혁명군의 움직임에 그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뜻밖이었다. 서강회의 후 최현이 부대를 이끌고 작전지역으로 떠나간 것은 1937년 4월경이었다. 나는 그가 떠날 때 안도에 가면 리더선의 부대를 주의하라고 말해주었다. 그 부대는 만주지방의 토벌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부대였다. 리더선은 안도에 와서 처음에는 소사하의 대지주 쌍병준의 가병대장으로 있었다. 그때 그가 부하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소작인들을 총칼로 악착하게 다스린다는 소리를 나도 많이 들었다. 유격대의 습격에 몇 번 혼살이 난 리더선은 가난뱅이는 다 공산당 편이라고 하면서 걸핏하면 불악들을 기습해서 불을 지르거나 생사람의 목을 치곤 하였다. 주민들 속에서는 리더선에 대한 원성이 그칠 날이 없었다. 수급 졸개로서의 리더선의 야수 같은 기질을 잘 알게 된 일제는 그를 간도지구 경비사령부 산하 안도 토벌대 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부대는 혁명의 앙심을 품은 자산계급 출신의 망나니들로 꾸려져 있었다. 리더선의 특기란 한 번 걸려든 대상은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조가가 다 공인하는 명사수였다. 최현은 험한 산발을 타고 북상하여 거듭되는 싸움을 치르면서 무성어지의 적들을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 갑자기 방향을 꺾고 안도지구에 진출하였다. 그의 부대는 금창에 도착하자 난관에 봉착하였다. 부대가 건너가야 할 강물이 범람했던 것이다.
일부 대원들이 가결을 건설하는 동안 부대는 휴식하게 되었다. 대원들이 방금 잠에 골아떨어졌을 때 리더선 부대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불질을 시작하였다. 금전판에 있는 보록 더미들을 사이에 두고 쌍방간에는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총격전에서 주수동이 그만 전사하였다. 처음에는 적들이 주동에 서서 일방적인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주수동을 대신하여 부대 지휘를 담당한 최현은 불리한 정황을 재빨리 수습하고 역습으로 적들을 호되게 답색이었다. 저가 간의 총격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금전판에 있던 인부들이 리더선이 도망친다고 소리질렀다. 그 금전군들이 아마 리더선의 용모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유격대원들은 도주하는 리더선을 뒤쫓아가서 기관총 몰사격으로 즉사시키었다. 그날 최현 부대는 도망치는 적들을 시오리까지 따라가서 족쳐대었다. 금장전투는 인민들의 원한을 통쾌하게 풀어준 유명한 전투였다. 최현이 리더선을 죽이고 토벌대를 전멸시킨 소식은 그 당시의 신문들에 크게 소개되었다. 최현은 원래 이름난 싸움꾼이었다. 최현 부대의 무산지구 진출 과정에는 가슴 아픈 희생도 없지 않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사사의 꽃이라고 불리우던 리경희를 잃었다. 그가 전사였다는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리경인의 집안은 온 일가가 혁명사업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정신이 강한 집안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오빠들과 삼촌들을 잃고 할머니마저 잃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격대원이었다. 리경이도 원한을 품고 쓰러진 혈육들의 복수를 위해 무장대오에 들어섰다. 처음에 지휘관들은 그를 부대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나이도 나이였지만 그마저 총을 잡는다면 리씨 가문을 지킬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리경희의 때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군을 허락하고 말았다. 전우들이 사사의 꽃이라고 하면서 리경희를 친딸이나 친동생처럼 애지중지하게 된 것은 그의 영모가 특별히 아름답고 귀염성스러운 데다가 일솜씨가 좋고 마음씨가 고운 데 있었다. 그의 특기인 춤과 노래는 부대의 자랑이었다. 리경희가 유격대 입대하였을 때 지휘관은 그에게 권총을 주었다. 채소하고 연약한 이 처녀에게는 보청이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리경희는 권총으로 싸우는 것이 성차지 않아서 마상대 총을 메고 다녔다. 그가 마상대를 메고 춤을 출 때면 전우들이 손뼉을 치며 늘 재총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리경희는 부대의 분위기를 조절할 줄 아는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가령 어떤 대원이 성을 내거나 울적한 기분에 잠겨 있으면 그 대원에게 허물없이 감겨들어 웃겨 놓으면서 귀엽게 어리광을 부렸다. 그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지쳐서 쓰러졌던 대원들도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곤 하였다. 리경희는 바느질도 잘하고 스노이도 잘하였다. 그가 만든 담배 쌈지는 누구에게나 귀물이고 자랑거리였다. 깔깔한 풀도 경희의 손에만 들어가면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 하였다. 리경희는 토벌대와 맞다들어 싸울 때마다 일부러 전우들의 곁에서 외따로 떨어진 곳에 좌지를 정하고 조준 사격을 해가면서 자기가 쏘아 죽이는 적을 한 명 한 명 세군하였다. 어느 한 전투 때에는 적을 연거푸 6명이나 쏴눕혔다. 그가 총알을 갈아재우는 사이에 2~3명의 적들이 도망쳤다. 리경희는 그놈들을 놓친 것이 분해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보천부 전투가 끝난 다음 세계 방면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 지양계에서 만나 군민연합대회를 할 때 최현은 나에게 리경희의 최후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로 수건을 적시었다. 이 보험 같은 사나이의 눈에서 소리 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봤을 때 나는 리경희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통한 손실로 되는가를 가슴 저리게 느꼈다. 최현이 치명상을 당한 리경희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의 손가락 짬으로는 피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고 한다. 여기가 조국 땅이라지요. 그래도 조국 땅을 밟아보았으니 다행입니다. 모두들 내 목까지 잘 싸워주십시오. 이것이 최현의 품에서 전사할 때 그가 전우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 리경희의 아버지도 회령 쪽에 국내 공작을 나갔다가 적들에게 학살당하였다. 아버지와 딸은 이렇게 조국 땅에 묻혔다. 해방 후 나의 부탁을 받고
그와 한 부대에서 싸우던 전우들이 무산지구에 가서 리경의 유고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전사한 지점이 아리송한 데다가 장황 중에 평토장을 한 무덤이어서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다. 우리는 이처럼 전우들의 피로 물든 진검떨들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조국 진군을 하였다. 최현 부대는 무산지구의 붉은 바위 일대에 진출하여 적을 타격한 다음 만주지경으로 일단 정적을 감췄다가 다시 백두산 동남쪽에 있는 일본인 목재서의 상응 경술이 칠토장을 들이치고 백예봉 쪽으로 번개같이 이동하였다. 해산 호인 신파등지에 있는 특설경비대와 군경들은 도로를 따라 백예봉 쪽으로 급속히 진출하였다. 최현은 통신원을 보내어 우리에게 부대가 처한 형편을 간단히 보고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통신원을 보낸 것은 적의 움직임이 여사여사하니 작전상 참고하라는 것이지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었다. 최현은 원래 곤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최현과 같은 노련한 싸움꾼이 최선을 다하여 난국을 타게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전국의 흐름을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돌발적인 사태는 우리의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정황은 우리로 하여금 전면 포위의 위기에 처한 최현 부대를 구출하는 일과 국내 진공작전을 다 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묘수를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나는 지휘관들을 모여놓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사가 포위에 들었다. 최현은 자체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결심을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는가? 만일 그 결심이 믿업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 진공을 뒤로 미루고 최현 부대부터 구출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내 진공을 먼저 한 다음 연이어 구출 작전을 펼쳐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주력부대 역량을 둘로 갈라서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옳겠는가? 최현 부대를 포위해서 구출하자면 국내의 어느 지점을 치는 것이理想적이겠는가? 모두가 긴장하여 나를 주시하였다. 어느 것이나 다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여서 논쟁은 처음부터 열을 띄었다. 지휘관들이 내놓은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한 부류의 주장은 북쪽으로 몰려간 적들을 배후에서 타격하는 방법으로 먼저 최현 부대부터 구출하고 그 후에 형편을 봐가다가 적당한 때에 국내 진공을 단행하자는 것이었다. 이 의견은 여러 사람들의 반박을 받았다. 주력 부대가 최현 부대를 구출하는 작전부터 벌린다면 물론 성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총소리를 듣고 북부조선과 소간도 일대의 적들이 기동로를 따라 물밀듯이 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력 부대가 적의 포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 부류의 주장은 최현 부대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포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예정대로 한시 앞이 국경 일선인 해산을 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적들도 당황하여 최현 부대에 대한 포위를 풀고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되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역시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하여 부정을 당하였다. 그 허점이란 최현 부대가 전투력이 강한 부대인 것은 사실이나 거듭되는 전투와 행군 때문에 포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주력 부대가 해산을 친다고 하여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무산지구로 북상하고 있는 적들이 과연 최현 부대에 대한 포위환을 풀고 돌아서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두 가지 작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반드시 국내로 진공해야 한다. 이 작전에는 변동이나 취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시급히 최현 부대를 구원해내야 한다. 국내 진공을 중시한다고 하여 혁명동지들을 사지판에 내버려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국내의 어느 한 지점을 때려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다 달성하는 것이다. 지휘관들은 어느 한 지점이라는 말이 나오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지점이란 어느 고장인가고 리동학이 일동을 대표해서 물었다. 나는 지도를 짚어가며 설명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그 지점을 선택하는 데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적의 영향이 집결되어 있는 백예봉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고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턱 밑에 바싹 붙어있는 고장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국내 진공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낼 수 있다. 백예봉 쪽에서 제일 가까운 요청지는 해산과의 중간 지점에 있는 보천보이다.
보천보를 때려야 백여봉 쪽에 집중되어 있는 적들이 우리 주력부대와 제현부대에 역포위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포위 추격전을 포기하고 이미 진출했던 개선에서 철수할 수 있다. 보천보를 치면 해산을 치는 것 못지않게 국내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진공의 목적 역시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보천보를 치는 데 있다. 내가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지휘관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었다. 보천보를 치자면 여러 가지로 타산을 해보아야 한다. 첫째로 수백 명에 달하는 부대가 적의 조밀한 국경 감시망을 번개처럼 뚫고 들어가 적을 치고 번개처럼 빠져나오는 전격전을 할 수 있는가? 둘째로 이 전투는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라 국민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만큼 화력전을 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한 정치선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런 신속한 선전선동이 가능한가? 셋째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혁명군 무력과 지하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놓고 연합작전을 하는 모범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그 세 가지가 다 옳지 않은 존재들이어서인지 지휘관들은 또다시 팽팽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때 권영벽이 무게 있는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다. 사령관 동지, 해낼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해낼 만한 담보가 있어? 나는 권영벽의 대답이 달리는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우쳐 물었다. 있습니다. 보천보야 저국이 아닙니까? 나는 그 대답을 귀로 들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외친 것만 같았다. 어쩌면 권영벽의 심정이 내 심정과 그렇게도 같은가.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실로 모두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던 대답이었다. 타향의 이슬비와 설한풍 속에서도 연전연승하여 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어찌 자기에게 상명을 주고 혼을 준 사랑하는 조국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겠는가? 짧은 모임이었지만 많은 것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세부들은 세월의 연륜 속에 묻혀버리었다. 다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보천보야 조국이 아닙니까 하고 자신있게 외치던 권영벽의 음성뿐이다. 국내 진공이라는 역사적인 출정을 앞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조국이라는 크나큰 존재를 강탈당한 만국노의 울분이 자리 잡고 있었다.